임대에 대해서 부동산 임대가 복식복이 의무자가 됐을 때 필요한 자료와 그리고 기장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할게요. 부동산 임대는 부가가치세 신고 때도 마찬가지로 제일 쉬운 업종 중에 하나예요. 근데 신입들이나 뭐 처음 업무를 해보신 분들한테는 그거조차도 쉽지는 않죠. 제가 이제 경력자가 되었을 때, 경력자가 돼서 이렇게 여러 업종을 봤을 때 부동산 임대업이 가장 쉽다라고 이제 느껴지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데도 어쨌든 부동산 임대업자들도 복식복이 의무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기장 의무 판단할 때 임대료 수익 금액이 많은 경우에 제가 그 표를 다 외우진 않으니까, 그래서 그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에 복식복이 의무자가 되는데, 그분들은 복식복이로 해서 재무제표를 생성을 해야 돼요. 근데 부동산 임대업이라고 하면 내가 사업장을 사가지고, 그러니까 소유주가 나인데 그거를 빌려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빌려주는 그 행위를 한 거죠. 근데 제가 어렸을 때는 또, 그러니까 예전에 신입 때는 왜 사업장을 빌려주는데 용역일까 싶었어요. 어쨌든 부동산 임대업은 용역의 공급입니다. 그래서 용역의 공급 시기를 따져가지고 우리가 부가가치세 신고도 하고 세금계산서 발급도 하잖아요. 그 부동산 임대업은 특별히 또 들어가는 돈이 크게 없어요. 처음에 매입할 때 정도 그 매입을 했으니까 그 매입가액, 취득가액과 그 취득세 등 뭐 이제 법무비용 이러한 세금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거 외에 등기를 하기,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기 위해서 들어간 비용 외에는 부동산 임대업은 크게 들어가는 비용이 없는데, 이제 취득 시에는 그런 비용들이 들어가지만 보유 시에는 매년 이제 재산세를 내죠. 그러니까 어떠한 자산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 시공구청에서 그 각 시기에 맞게끔 재산세를 부과를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건물을 예를 들어볼게요. 건물은 7월과 9월에 7월에는 건물분과 그리고 9월에는 토지분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를 해요. 그래서 재산세는 1년에 2번 부과를 하게 됩니다. 그건 이제 관할구청에서, 서울이라고 하면 관할구청에서 부과를 할 것이고, 뭐 이제 구청이 없는 곳들은 시청에서 부과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고지를 하죠. 고지서가 이제 오는데, 그것과 그리고 이제 건물에 뭐 수리한 게 있다, 그럼 수리비가 들어갈 거고, 그 임차인의 변동이 있었으면 그 임차인을 중개사무소를 이용을 했으면 중개수수료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 비용이 있을 거고요. 그 외에는 그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은 곳들은 특별히 들어가는 비용이 없어요. 그래서 정말 규모가 커서 부동산 임대업만 전문으로 하는 그런 곳이라면 따로 관리자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 데들은 인건비 신고도 다른 사업장과 마찬가지로 인건비 신고도 하고, 비용이 실질적으로 발생했으면 그것도 다 반영을 해주시면 되는 건데, 정말 그 사업장만 빌려주는 행위를 해가지고 하는 데들은 딱히 들어간 그 정도. 근데 이제 처음에 취득할 때 그 대출이 있으면, 취득 시에 대출을 발생시키면 대출 이자가 있잖아요. 그때 이자는 비용으로 또 인정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근데 대출 이자를 아무거나 다 해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그 부동산 임대업에 필요한 그 비용, 반영해야 할 비용 정도가 그 재산세하고 그다음에 대출 이자, 그다음에 중개수수료 이런 정도 있을 거거든요. 그리고 수선비 정도 있을 건데,
이거를 이제 취합을 하시고요. 근데 대출이자를 아무거나 다 해주시면 안 돼요. 제가 아까 그 건물을 취득하기 위해서 대출이 발생이 됐으면 그거에 대해서는 이자 비용으로 인정을 해준다라고 했잖아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 어쨌든 그 사업자가 대출 이자가 있으면 개인 사업자는 초과인출금 계산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초과인출금이 있으면 해당 초과인출금 적수에 해당하는 것만큼 이자 비용을 인정을 해주지 않습니다. 이거는 이제 법인에서 가지급금이 있을 때 그 지급이자 송금불산입하는 것과 좀 비슷해요. 아주 똑같지는 않지만 비슷합니다. 그럼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처음에 취득을 할 때 그 부동산 취득을 할 때 내가 10억짜리 건물을 샀어요. 근데 내가 돈이 한 5억 정도는 있었고, 아니다, 한 3억 정도 있었고, 그 다음에 거기 이제 보증금이 한 2억 정도 있었다. 임차인들이 있었을 거니까요. 2억 정도 있었고 5억은 대출을 일으켜서 그 건물을 샀다라고 한다면 그 5억은 그 건물을 취득하기 위해서 그 대출을 해줄 때, 은행에서 대출을 해줄 때 그냥 해주지 않아요. 담보대출이기 때문에 해당 건물 그 부동산에 대해서 저당권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등기부 등본을 보시고 거기에 취득일과 비슷한 날짜에 대출이 있었는지 그 날짜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또 필요한 자료가 등기부 등본이 하나 더 추가가 됐죠. 그래서 그 등기부 등본을 보고 이 건물의 취득 일자와 비슷하다라고 하면 그거에 대한 대출은 인정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외에 몇 년 있다가 다른 대출을 추가적으로 했다. 그거는 인정이 안 돼요. 왜냐면 이제 초과인출금 계산을 하게 되면 왜 그런지 알게 돼요. 우선은 초과인출금 자체가 자산보다 부채가 많은 경우에 초과인출금이 발생을 하거든요. 근데 내가 부동산 임대 사업을 열심히 하다가 추가 대출을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가 그 이자 비용을 계산을 할 때는 항상 상대 뭔가 부채가 있어야 이자가 발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재무상태표에 부채가 있는지를 봐야 돼요. 맞죠? 그래서 대출이자 한 건이면 부채가 한 건이 있어야 되는 거고, 대출이자 두 건이면 부채가 두 건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법인도 동일하죠. 그렇게 했을 때 몇 년 있다가 내가 사업 잘하고 있다가 추가 대출을 받아서 부채를 한 건 더 발생을 시켜가지고 이자 비용으로 계산을 한다라고 하면 이자 비용은 손익계산서에 반영이 되는 거니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부채를 반영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분계가 차변에 현금, 대변에 단기차입금, 장기차입금 이런 식으로 반영이 될 거예요. 근데 현금이 예를 들어서 추가 대출을 2억을 받았어요. 그러면 현금 2억, 장기차입금, 단기차입금 2억 이런 식으로 될 거잖아요. 그럼 이 현금 2억이 있느냐? 없죠. 캐시를 2억을 갖고 있는 개인 사업자들이 거의 없단 말이에요. 개인 사업자뿐만 아니라 법인도 잘 없죠. 현금을 금고에 넣어놓고 하는 일들이 잘 없으니까 실질적으로 있다라고 하면 모르겠어요. 네. 우리가 이제 재무상태표를 구성하는 그 현금은 실제 내가 12월 30일에 가지고 있는 현금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 현금 잔액이 너무 많이 남아있는 거는 맞지 않아요. 그래서 그 현금을 이제 다시 빼게 되죠. 자본금으로 대체를 시킨다던가 인출금이라는 계정 대체를 한다던가, 그럼 그거 자체가 인출금이 생겨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추가 인출금이 발생할 거라서 추가 대출에 대해서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근데 반영을 하셔도 돼요. 어쨌든 초과인출금 계산을 해가지고 지급이자 필요비용 불산입을 할 시속 거니까 80km 하셔도 되는데, 구간입니다. 그게 이제 비용이 손익계산서에 반영이 되게 되면 당기순이익이 줄어들게 되잖아요. 근데 대출이 있다라는 거는 어쨌든 은행권에서는 이거를 대출을 길게 주지 않아요. 건물에 대해서. 그러니까 임대하는 건물에 대해서 대출을 길게 주지 않거든요. 그럼 보통 3년 만기 그렇다라고 하면 3년 후에 갱신을 해야 될 건데, 그때 재무제표를 요청을 하죠. 재무제표가 없다라고 하면은 복식부기 의무자는 재무제표가 있을 거니까, 아니면 소득금액 증명원이나 부가세 과표 증명원을 요청을 하긴 할 건데, 그때 재무제표가 나왔는데 당기순이익이 너무 적어요. 그러면 좀 그렇겠죠. 이건 이제 개인 사업자는 재무제표를 그렇게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확하게 맞지가 않잖아요. 법인 사업자는 차변, 대변 모든 거래를 다 반영을 해가지고 재무제표를 생성을 하는데, 개인 사업자 자체는 통장 관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지가 않단 말이죠. 그래서 당기순이익이 어쨌든 초과인출금이 발생해서 지급이자 필요비용 불산입이 된다라고 하면 그거에 대한 소득세를 더 추가적으로 내는 건데, 당기순이익만 안 좋아 보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굳이 추가 계상을 잘 안 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러한 자료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거를 취합을 해가지고, 이자 비용 같은 경우는 은행에서 주는 1년간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원금이 얼마고, 이자 비용, 매달 지급한 이자 비용이 얼마고, 이자율이 얼마고,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대출 계좌 내역도 있고요. 이게 제가 이제 우리은행 같은 경우는 홈페이지에 잘 돼 있어요. 이제 각 은행마다 이런 걸 제공을 해주는 게 좀 다르다 보니까, 그래서 안내를 해야 되잖아요. 해당 사업자들한테 안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떠한 자료가 필요한지, 우선은 필요한 거는 대출 이자 내역서인데, 거기에는 반드시 원금, 지급 일자, 그 다음에 이자 비용, 이자율, 그 다음에 현재 차입금 잔액이죠. 12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그 잔액표가, 그 잔액까지 나와 있는 표가 있어요. 그거를 달라고 하셔야지, 어떤 데들은 종합소득세 신고용으로 해가지고 단순히 이자 비용 지급한 내용만 주는 데들이 있어요. 근데 복식부기는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복식부기 의무자는 초과인출금 계산을 해가지고 지급이자 필요비용 불산입 명세서 제출도 같이 해줘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간편정부 같은 경우는 이자 비용 계산을 할 때 초과인출금 이런 거 계산은 안 하니까 그냥 비용으로 다 넣어버리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따졌을 때 그것도 취득할 당시에 그때 대출에 대해서만 이자 비용으로 인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복식부기 의무자가 조금 더 많이 복잡하죠.